안녕하세요. 인생은 감동 사연입니다. 오늘은 7년간 하반신 마비 남편을 간병하며 병원 청소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남편이 회복되자 병원 로비에서 며느리에게 공개 모욕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63세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비오는 정류장에서 발견한 침에 걸린 시어머니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15억 건물의 비밀이 담겨 있었는데요. 무료 급식소 줄에 서야 했던 여인이 건물주로 반전하는 순간, 그리고 3개월 후 카페에서 남편과 마주한 완벽한 복수의 순간까지 끝까지 보시면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소당할 뻔했다가 오히려 제가 고소할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된 두려움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1시 종합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야간 청소 근무를 막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걸레가 들려 있었고 7년째 입고 있는 낡은 작업복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나왔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매일 밤 이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7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된 남편 이정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로비 한가운데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연주. 뒤돌아보니 며느리 윤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치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로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시간에 병원에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연주 씨. 며느리는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당신 같은 게 우리 시어머니라니 정말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까지. 누군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청소부라는 게 동네에 알려지면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애들 친구 엄마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제발 좀 일 그만두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을 간호하고 밤에는 이 일을 해서 병원비를 벌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의 아내가, 제가 7년 동안 뒷바라지한 남편의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 오빠 뒷바라지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 때문에 오빠가 회복이 늦어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제대로 간호를 했으면 오빠가 진작 나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로비 바닥에 물이 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걸레를 보더니 발로 확 걷어찼습니다. 걸레는 로비 바닥을 가로질러 굴러갔고
그 자리에는 물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흔적처럼요. 이제 오빠도 보행 보조기 사용하면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독립생활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63세의 무릎은 삐걱거렸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7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청소를 하고 간병을 하느라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원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이정훈이 보행 보조기를 짚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제 남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요. 정우는 며느리 지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알고 이곳에 온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간을 골라 저를 모욕한 것도 그리고 남편이 이 시간에 맞춰 낯선 여자와 함께 나타난 것도 모두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정훈이 제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주로 신음소리나 짜증 섞인 한마디만 했었거든요. 연주 씨, 연주 씨. 당신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고 연주 씨. 남편은 저를 남처럼 부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7년 동안 밤낮으로 간병한 아내를 연주 씨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예요. 이혼 서류는 집에 놓고 왔으니까 오늘 안으로 도장 찍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짐도 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지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우리끼리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오빠도 이제 자유예요.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제법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비를 맞으며 걷고 싶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나가고 밤에는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돌려주고 새벽마다 경련으로 잠에서 깨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어머니도 그때 치매가 깊어져 가시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간병과 시어머니 간병을 함께 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대학생이었지만
제가 일을 해야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크리스마스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은 끊겼고 거울 속 제 얼굴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에는 놀람보다 체념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픈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회복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이 회복되자 저는 버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라면, 제 아들이라면 엄마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응, 준혁아. 엄마야. 엄마, 집에 오지 마. 아빠랑 이모가 지금 집 정리하고 있어. 엄마 짐도 다 싸놨으니까 내일 가져가. 준혁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나도 아빠 편이야,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아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회복이 늦어진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더라. 준혁아, 엄마는 7년 동안. 그만해. 나도 이제 성인이야.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 엄마, 이제 우리 가족한테서 떨어져 줘.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26살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쉽게 버려지는 것이었나? 30년의 결혼 생활이, 7년의 헌신이, 그리고 26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토록 가벼운 것이었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을까요? 더 많이 참았어야 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막차 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바라보다가 그냥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버스는 제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탈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정류장 지붕이 있었지만 빗물이 튀어올라 제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왠지 아주 먼 곳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시려워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작업복 안주머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작게 접힌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 작업복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횡설수설하시던 참이었는데 이 옷을 건네주실 때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셨습니다. 연주야, 이거 버리지 마라. 절대로. 안에 내 것 들어있어.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봉투를 발견한 순간 시어머니의 그 또렷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간신히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주야, 정훈이 몰래 항구 앞 상가 건물 내 앞으로 해놨다. 사람값은 고생으로 매기는 거다. 끝까지 남은 내가 주인이다.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봉투 안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 이전 서류 사본, 그리고 통장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모두 박연주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류장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억울함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셨어도 정신이 혼미하셨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항구 앞 상가 건물 2층 201호.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버려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정류장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마치 제 지난 7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새벽 4시 저는 항구 근처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 서보는 줄이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노숙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어깨에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아 축축하게 젖은 작업복,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손에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봉투 하나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여기 처음이시죠? 옆에 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새 사람이야. 손이 깨끗하네. 아직 거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먼. 걱정 마. 여기 밥은 따뜻해. 된장찌개도 끓여줘. 할머니의 말에 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병원 청소를 했지만 일을 마치면 늘 핸드크림을 발랐습니다. 남편이 거친 손을 싫어했거든요. 손만은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손, 아들에게 거부당한 손이었습니다.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곳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줄을 따라 들어가 식판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가 담겼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매일 아침 끓여주시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어도 된장찌개만은 똑같은 맛으로 끓이셨습니다. 며느리, 아침은 꼭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몸이 상한다. 우리 며느리는 약해서 걱정이야. 어머니는 아들 정훈의 이름도 손자 준혁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며느리 연주의 이름만은 끝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침을 거르고 일하러 나가려 하면 어머니는 꼭 붙잡고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저 치매 환자의 집착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모든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말입니다. 밥을 먹고 나와 항구를 걸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갈매기들이 울어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항구 앞 상가 건물 2층 201호.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구 바로 앞에 서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단정한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약국과 편의점이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항구빌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신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매일 청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바다향기 부동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박연주라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가 혹시? 그 순간 남자분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박연주 사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말순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셨어요. 며느리분이 언젠가 꼭 찾아올 거라고, 그때 잘 안내해드리라고요. 사장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청소부였고 지금은 그 일마저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사장이라니요. 저기,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박연주 사장님 맞으십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볼까요? 제가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서류 캐비닛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모든 서류에 박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요. 이 건물 전체가 사장님 소유입니다. 최말순 여사님께서 30년 전에 남편분 몰래 사두셨던 건물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명의를 사장님으로 이전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특별히 당부하셨죠. 며느리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며느리가 정말 힘들 때 스스로 찾아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며느리인 제게 물려주셨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왜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매달 입금되는 임대료 내역입니다. 남자분이 통장 사본을 가리켰습니다. 매달 15일 3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1층 약국과 편의점, 2층과 3층의 여러 사무실에서 들어오는 임대료였습니다. 7년치 임대료가 모두 이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한 번도 인출하지 않으셨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병원 청소를 하며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고 있을 때 제 명의의 통장에는 매달 35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만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모르게 해달라고요. 며느리가 알면 아들한테 다 뺏길 거라고, 며느리는 착해서 아들이 달라면 다 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서 이걸 찾을 때까지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연주야, 사람 값은 고생으로 매기는 거다. 끝까지 남은 내가 주인이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최 여사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남자분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며느리 박연주에게라고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아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게다.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못 키운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내 자식 정훈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나는 치매 걸리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 녀석은 욕심이 많았고 자기밖에 몰랐다. 내가 잘못 키운 거다. 너무 귀하게 키웠나 보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제 자식한테도 못되게 구는 거다. 너만 몰랐다. 아니, 알았어도 참은 거겠지. 내 성격이 그렇잖아. 착하고 참을성 많은 내 성격 때문에 더 고생한 거다. 미안하다. 이 건물은 내가 30년 전에 샀다. 남편도 아들도 모르게 내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샀다. 그때는 이 동네가 허허벌판이었는데 항구가 생기면서 땅값이 올랐다. 나는 이 건물을 팔지 않고 임대를 줬다. 그 돈으로 내 용돈도 쓰고 비상금도 모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정훈이 녀석이 수상하게 굴더라. 내 재산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이 건물 명의를 내 앞으로 옮겼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여했다. 아들도 손자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 연주야, 이 건물은 이제 내 거다. 내가 고생한 대가다. 7년 동안 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거 나는 다 안다. 내가 밤마다 병원 청소하러 가는 것도 알고 낮에는 우리 둘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안다. 넌 고생한 만큼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 당당하게 살아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그래서 마지막 양심으로 며느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까요? 남자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이제는 울어도 되는 울음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봄쯤이었을 겁니다. 이정훈 씨가 여기를 찾아왔었어요. 자기가 최말순 여사님의 아들이니까 이 건물을 팔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어머니 재산은 아들이 상속받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 건물은 이미 며느리분 명의로 증여가 완료되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이정훈 씨가 화를 내면서 나갔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속여서 명의를 가로챘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요.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명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장님 도장을 위조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협박하더군요. 뭐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경고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문서 위조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정훈 씨가 사장님과 이혼 준비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고 그게 며느리 명의라는 걸 알게 되자 아내와 이혼하려 했던 것입니다. 7년 동안의 간병도, 헌신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죠? 네, 전혀요. 최 여사님이 정확히 예측하신 겁니다. 아들이 어떤 짓을 할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분께 모든 걸 남기신 거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박연주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일자는 작년 3월 15일 남편이 재활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진 사람이었고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사장님. 제가 당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곳곳을 돌아보시고 임차인들께 인사도 하시죠. 그리고 통장 정리도 하셔야 할 겁니다. 남자분의 안내로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층 편의점 주인은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최 여사님이 며느리분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2층 세무사 사무실, 법무법인, 3층 소규모 회사들까지 모두들 저를 건물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건물을 다 둘러보고 나서 저는 201호 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이 호실은 비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무실로 쓰시라고 최 여사님이 비워두셨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도 됩니다. 그날 밤 저는 201호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배들이 불을 켜고 있었고 바다에는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집 정리하려면 빨리 와. 안 오면 내 짐 다 버린다. 이혼 서류에도 빨리 도장 찍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버릴 게 뭐가 있을까요? 남편은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아들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재산은 내가 상속받을 거야. 변호사랑 상의 중이야. 넌 한 푼도 못 받아.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1층 편의점에 가서 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임대료는 항상 제때 내드릴게요. 최 여사님 때부터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건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건물주였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제 명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호로 돌아와 김밥을 먹으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법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수를 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제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이 건물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켜진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복도와 계단을 걸레로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임차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깨끗이 정돈해 두는 게 저의 일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건물주가 아니라 관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알아차리면 안 됐거든요. 그들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저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약한 사람으로, 갈 곳 없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은 제게 유리했습니다. 관리 아주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 2층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출근하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층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님은 가끔 커피를 사다 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항상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일부러 더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청소부로 살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을 잘 보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죠. 저는 그게 지금은 편했습니다. 낮에는 건물 관리를 했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님이 추천해준 기초 경영 서적과 법률 책들을 읽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민법, 상속법, 증여세. 63세에 처음 펼쳐본 법전이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노트에 요약하며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에서 찾아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증여에 관한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남편이 이 건물을 빼앗으려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이 건물을 저는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1층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관리 아주머니,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데요. 건물주님께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40대 남자 하나, 여자 둘. 건물 사진도 찍고 주변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건물 매입하려는 건가 싶어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 정훈과 그의 새 여자, 그리고 며느리 지영일 거라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과연 낯익은 차 한 대가 건물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 지영의 오빠 차였습니다. 남편이 사고 후 운전을 못하니까 지영의 오빠 차를 빌려 타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차에서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훈,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오빠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그거야? 우리 엄마가 연주 명의로 해놨다는? 정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던데. 근데 연주 그 여자 연락이 아직도 안 돼.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 여자친구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연락 두절이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건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헐값에 살 수도 있어. 근데 명의가 박연주라며? 그 여자 동의 없이 팔 수 있어? 찾아내야지. 노숙자 쉼터든 어디든 뒤져서. 아니면 실종 신고하고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하면 돼. 정훈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건물이었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연주 명의는 일시적인 거야. 엄마가 치매 걸려서 속은 거지. 여자친구가 정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며느리한테 증여했다는 게 문제야. 증여는 법적으로 완벽하면 되돌릴 수 없어. 연주는 어차피 법 몰라.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압박하면 포기할 거야. 겁도 많고 순한 여자거든. 저는 옥상 난간 뒤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건물을 불법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나저나 이 건물 시세가 얼마야? 주변 시세 봐서는 한 15억 정도 될 거야. 항구 앞이라 위치도 좋고. 15억? 와. 그럼 우리가 이거 손에 넣으면 리모델링해서 임대료 올리면 월 500은 받을 수 있어. 아니면 팔아도 되고. 그들은 제 건물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였습니다. 오빠, 근데 진짜 연주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순순히 건물 넘겨줄 것 같아? 협박하지 뭐. 아니면 이혼 조건으로 건물 포기 각서받든가. 방법은 많아.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되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목숨까지 위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201호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이 건물을 저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고요. 다음 날 저는 건물 3층에 새들어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김은지 법무법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년간의 간병,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물, 그리고 남편이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까지. 김은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일단 다행인 건 증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언장도 있고 명예 이전도 생전에 완료됐고 이건 절대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럼 제 남편이 이 건물을 가져갈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남편분이 사기나 문서 위조를 시도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김은지 변호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혼 소송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혼은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재산분할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혼인 기간이 30년이면 이 건물은 혼인 전부터 시어머니 재산이었어요. 제 남편은 한 번도 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가 작년에 직접 제 명의로 증여하셨어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죠? 김은지 변호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법 공부하셨어요? 한 달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하세요. 시댁 재산을 증여받은 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증여 당시 명확한 의사가 있었고 유언장까지 있다면 더욱 그렇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과 그 일행이 건물을 불법으로 탈취하려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증거네요. 특히 사고처럼 보이게 한다는 부분은 명백한 협박이에요. 살인 교사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남편분의 모든 연락과 행동을 기록하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만남 시도까지 전부요. 이혼 소송이든 형사 고소든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제 남편이 이 건물을 사취하려는 모든 시도를 기록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 소송 때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요. 김은지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7년 동안 고생하셨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서 저는 매일의 일과를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건물을 청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주야, 어디 있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지. 왜 연락을 안 받아? 야, 내가 숨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너 갈 데 없잖아. 노숙자로 살 거야? 엄마 재산은 내가 상속받을 거야. 내가 버티면 뭐해? 법적으로 내 거야. 연주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건물 넘기고 조용히 사라져. 그럼 위자료 좀 주지. 안 그러면 너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저는 모든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유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벨이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 돈 필요해. 50만 원만 보내줘.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슬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청소부였던 엄마가 어디서 큰 돈을 구하겠냐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적은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넉넉하게 써라.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엄마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건물 앞에 또다시 낯선 차가 섰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혼자였습니다. 정우는 보행 보조기를 짚고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층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편의점 사장님에게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명함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관리 아주머니, 어제 이상한 사람이 왔었어요. 건물주 박연주 씨를 찾는다는데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건물주님은 직접 본 적 없다고 했죠. 관리 아주머니만 알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줬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사람 뭔가 수상해요. 건물주님한테 연락해서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점점 저를 찾으려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은지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건물 주변을 배회하고 임차인들한테 저를 수소문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으니까 직접 찾으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님, 제 생각에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분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먼저요. 제가요? 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배우자 유기, 재산 편취 시도, 심지어 생명 위협까지. 사모님께서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결혼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먼저 끝냈다는 것을요. 준비해 주세요.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항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배들이 불을 켜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제가 7년 동안 병원 청소를 시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였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이 건물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연주야. 드디어 전화 받네. 어디 있어? 당장 만나자. 왜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지. 그리고 엄마 재산 문제도 정리하고. 재산 문제요? 엄마 건물 있잖아. 그거 내가 상속받아야 하는데 내 명의로 되어 있다며? 당장 내 명의로 바꿔. 그건 시어머니가 제게 증여하신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뭐? 내가 감히. 그게 내 거야? 우리 엄마 건물이 내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건물이에요. 증여 서류도 있고 유언장도 있어요.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그 건물 빼앗아 올 거야. 너 같은 게 우리 엄마 재산 가질 자격 없어. 그렇게 하세요. 법정에서 봬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요. 201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1. 남편의 협박 문자 메시지 47건. 2. 건물 탈취 시도 녹음 파일 3건. 3. 생명 위협 발언 녹음 파일 1건. 4. 시어머니 유언장 및 증여 서류 원본. 5. 7년간 병원비 영수증 및 간병 기록. 6.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세 여자와의 사진.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제 인생도 시작될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인생으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물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항구 노동자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요. 사람들은 저를 카페 직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건물주가 고용한 나이든 직원이라고요. 저는 여전히 제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벨이 딸랑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정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며느리 지영, 그리고 제 아들 준혁까지 4사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여기가 그 건물이야. 엄마가 며느리 명의로 해놨다던 곳. 정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병원 청소부 시절에 그 초췌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근데 연주 그 여자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혼 소송 제기한다며? 빨리 해. 이 건물이라도 빼앗아야죠. 변호사가 그러는데 건물은 증여가 완료돼서 어렵대. 대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위자료요? 오빠가 왜 위자료를 줘요? 7년 동안 간병해 준 게 그 여자 의무 아니에요? 네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정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노 4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요. 준혁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손님. 여기 건물주 아세요? 박연주라는 사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장님 말씀이시군요. 매일 오시는데요. 뭐, 매일 온다고? 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죄송해요.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야, 나 그 사람 남편이야. 남편한테 아내 연락처도 못 알려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전해드릴게요. 남편분이 찾으신다고요. 사장님? 저 여자가 여기 사장이야? 지영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박연주가 카페 사장이라고요? 네. 이 건물 주인이시고 이 카페도 운영하세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영도 여자친구도 준혁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훈이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너, 연주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훈 씨. 오랜만이네요. 정훈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너 어떻게 놀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 건물을 제 명의로 해두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카운터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여기 증거 서류 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시어머니 유언장. 모두 법적으로 완벽해요. 변호사가 확인했으니까요. 정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시어머니는 다 아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재산만 노린다는 걸요. 작년에 당신이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것도 제 도장을 위조하려 했던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며느리인 저한테 모든 걸 남기신 거예요. 지영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 재산은 아들이 상속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하셨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였어요. 유언장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번복할 수 없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가 여기 주인이었어? 응.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쫓아낼 때부터 이미 나는 건물주였어. 너희는 몰랐지만. 그럼 그동안 엄마가 보낸 돈은 이 건물 임대료야. 매달 350만 원씩 들어와. 7년 동안 모은 돈이 꽤 돼. 정훈이 의자를 집어 들려다 멈췄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손님들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진정하세요. 여기 손님들 많으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연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흔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마냥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녹음했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돼. 제 생명을 위협했던 그 말이요. 시작이요? 제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정훈 씨가 끝냈어요. 병원 로비에서 며느리와 함께 저를 모욕할 때 끝난 거예요. 제발, 나 지금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 여자가 날 속였어. 돈 다 날렸어. 정훈이 울먹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인생은 정훈 씨가 책임지세요.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이 집이 내 엄마 거였어. 내가 상속받아야 돼.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봤으니까요. 당신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죠. 당신은 어머니 재산만 노렸어요. 너 증거 있어? 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훈과 여자친구 오빠가 건물 앞에서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이 건물 시세가 15억 정도 될 거야. 리모델링해서 임대료 올리면. 연주는 어차피 법 몰라. 협박하면 돼. 안 되면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되지.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불법 녹음 아니에요.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대화였어요. 그리고 제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고소할 거예요. 이건 사기야. 고소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가 더 많아요. 정훈 씨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받으려던 시도, 이 건물 불법 매각하려던 시도, 그리고 지영 씨가 병원에서 저한테 한 폭언 CCTV 영상, 협박 문자 47건, 다 있어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제가 먼저요. 배우자 유기, 재산 편취 시도, 생명 위협을 이유로요.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준혁이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각서받을 거예요. 뭐라고? 준혁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성인이야. 내가 선택해. 아빠 편에 설래, 엄마 편에 설래. 하지만 기억해.
엄마는 너를 26년 동안 키웠어. 아빠가 누워있을 때도 엄마는 돈 벌어서 너 학교 보냈어. 그걸 잊지 마.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커피값은 서비스예요. 다음부터는 다른 카페 이용하세요. 그리고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정훈 일행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훈은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연주야. 안녕히 가세요, 손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야 저는 힘이 풀렸습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사람들 사장님 가족이었어요?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사셨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못 살았는데 부럽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201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30년 함께 산 남편을, 26년 키운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것을 지킨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러섰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켜주신 이 건물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는 것을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은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이정훈 씨 측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이혼 소송 취하하고 재산 청구 포기하겠대요. 대신 조용히 이혼만 해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사장님. 정말 멋지게 이기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긴 걸까요? 정말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것 같았습니다. 버려지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틴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제 선택으로요. 시어머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켰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이 건물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갈게요. 당당하게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은 이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항구 노동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고 점심이면 회사원들이 샌드위치를 사러 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물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무료로 책을 빌려주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로 취업 준비생들과 집에서 공부할 곳이 없는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누군가는 제게 왜 사업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힘들 때 무료 급식소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그때 받은 작은 친절을 이제 돌려주고 싶다고요. 어느 날 오후 김은지 변호사님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혼 소송 최종 판결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 완전 승소해요. 이정훈 씨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사님께서 이정훈 씨의 불성실한 혼인 생활과 배우자 유기를 명확히 인정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이라는 사실이 담담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법원 판결문 몇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후련함보다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변호사님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준혁 씨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엄마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지금 빚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아빠를 도와줄 수 없어요. 미안해요. 나는 엄마 아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혁. 저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26년을 키운 아들이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답장 보낼까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준혁이가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항구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잘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이 건물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연주라는 사람으로 사는 자유였습니다. 며칠 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말순 씨 친구였어요. 말순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했어요. 며느리 연주가 이 건물 찾아오면 이거 전해달라고요.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훈이 사고 나기 전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주야, 이 사진을 보면 기억날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반대했어. 너무 착해 보여서. 우리 집안은 험하거든. 근데 내가 끝까지 버텨줬어. 고마워. 치매 걸리기 전에 이 편지를 쓴다. 내 정신이 또렷할 때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남긴다. 연주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건물은 내 거야. 내가 고생한 대가야. 당당하게 살아.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말순이가 그랬어요.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꼭 지켜줘야 한다고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
그게 말순이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최말순 어머니를 기리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앞에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나가서 먼저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앉아. 저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내린 거야. 마셔봐. 준혁은 커피를 마시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괜찮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엄마, 나 아빠 안 도와줄 거야. 나는 엄마 편이야. 준혁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편을 가르지 마.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야. 너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엄마, 내가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이후 준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를 찾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물 3층을 노인 복지센터로 만들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법률 상담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받았던 그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정우는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기 무료 급식소라고 해서. 네, 맞아요. 앉으세요. 저는 따뜻한 국과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주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잘 드세요. 언제든 오세요. 너, 날 용서한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을까요? 아니,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놔준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놔준 거예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복지센터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항구를 산책했습니다. 7년 전 비 오는 날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항구의 등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등대가 되고 싶다고, 어두운 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카페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의 하루, 저의 인생, 저의 선택. 이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배들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찾은 시간이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 시작은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것을요.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립니다. 아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날을,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러 오는 날을, 그리고 언젠가 정훈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을요. 그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6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딱 맞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짜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나이,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였으니까요. 저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항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지켜진 인생.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복수가 아닌 존엄을 지킨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